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회귀 분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런 회귀 분석을 적용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회귀 분석을 적용을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회귀 분석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이런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적용하는 걸 적절한지,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적용했을 때 그 자료에서 드러나는 그 선형의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 선형회귀 모형을 적용을 하는데 그러한 모형이 얼마나 적합한지 하는 그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4장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두 변수 사이의 선형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표본 상관 계수라는 것을 우리가 그 도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두 자료가 있으면, 두 변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이 두 변수에 대한 자료로부터 얻어지는 표본 상관 계수를 우리가 R이라고 했었는데요. R은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했었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약속을 했었고, 이렇게 약속된 표본 상관 계수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표본 상관 계수 R은 -1과 1 사이에 있고, R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우면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사이에 그 선형관계가 강하다. 그리고 R이 절대값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형관계가 약하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일종의 이제 이러한 그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이제 그 선형관계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그 측정하는 그 값은 표본 상관계에서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관점을 그 예전에 사장에서 했던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선형회귀 분석의 관점에서 그 선형회귀 분석을 적용했을 때 그 선형회귀 분석의 모형인 그 선형 모형이 그 자료에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 회귀 분석 입장에서 선형 모형의 적합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형 회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거를 지우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 관측값, 그 dependent variable에 대한 관측값을 yi라고 썼습니다. 자, 이 관측값을 우리가 선형회귀 모형을 적용을 하게 되면 모수 베타0 베타1에 대한 그 추정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추정된 회귀 직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회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선형 관계가 이제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 y라고 하는 이제 관측 값을 우리가 이 추정된 선형 회귀 직선과 나머지 값으로 우리가 이 관측 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예측값, 추정값이라고 해서 yi 해수로 표기를 했고요. 뒤에 있는 값은 추정된 회귀 직선의 값과 추정된 회귀 직선상에서의 값, 즉 예측값과 y, 실제 관측값의 차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잔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관측값을 생각을 해보면 선형회귀 모형에 의해서 이 값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선형회귀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선형회귀 모형을 잘 적용을 하더라도, 즉 회귀직선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관측값은 그 직선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잔차였습니다. 물론 잔차는 오차 때문에 우리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잔차는 선형회귀 모형으로부터는 우리가 그 관측값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우죠. 네. yi라고 하는 각각의 그 dependent variable의 관측값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선형회귀 모형을 통해서 설명되는 부분과, 즉 yi 해시죠. 그리고 선형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즉 잔차로 잔차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형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전체 관측값에서 만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우리가 적용한 선형회귀 모형이 주어진 관계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 잔차의 제곱의 합을 생각을 해보죠. 자, 잔차의 제곱의 합을 우리가 SSE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SSE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오른쪽과 같이 S의 WI 마이너스 SWX분의 SXY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 SSE라고 하는 값은 선형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값이므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선형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이 값을 통해서 그 관측되는 이제 종속 변수가 선형관계로부터 얼만큼 벗어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값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선형관계, 즉 직선에서부터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 EI, 잔차가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SSE가 커지겠습니다. 반대로, 모든 이제 관측값들이 선형관계로 정확하게 설명이 된다면, 즉, 잔차는 이제 0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SSE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SE가 작으면 작을수록 선형관계에 가깝고, SSE가 크면 클수록 선형관계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선형회귀 모형의 관점으로부터 주어진 관측값에 대해서 우리가 선형회귀 모형을 적용을 할 때, 그 선형회귀 모형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조금 전에 얘기한 SSE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SSE가 단순히 크다 작다를 절대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서 얼마보다 크면은 선형관계에서 벗어난 거고, 얼마보다 작으면 선형관계에 굉장히 가까운 거고 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종속변수 값의 스케일이나 아니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SSE를 보면은 이제 왼쪽에
s에 더블 i가 있는데요. s에 더블 i를 보면은 그 정의가 관측값 y에 대해서 y의 그 편차들의 제곱의 합입니다. 자, 이러한 그 s 더블 i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y1부터 yn이라는 종속 변수에 대한 관측값만 살펴봤을 때 이 값들이 얼마나 값들이 중심에 모여 있는지 아니면 중심으로부터 많이 퍼져 있는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 되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 그 표본의 분산은 아닌데 표본의 분산에 상수를 곱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러한 값을 이제 변동을 나타내는 이제 y 관측값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y의 변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측값 y가 얼만큼 심하게 흩어져 있는지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SSE가 왼쪽을 보면은 y가 흩어져 있는 그 정도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그 관찰로부터 y의 변동을 우리가 하나의 값으로 약속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가 얼마큼 심하게 그 움직이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값으로 s의 더블 i를 총제곱합 SST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SST의 정의는 조금 먼저 그 식이 먼저 나왔는데 SST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y의 변동을 측정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기호를 사용한다면 s의 더블 y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y가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y가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SSE를 생각을 해보니까 S의 더블 I 마이너스 SXY 전체 제곱을 S의 더블 X로 나눠준 것인데 앞부분을 SST로 우리가 약속을 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SST Y들이 얼만큼 심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이 녀석을 이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부분은 그 선형관계로부터 설명되지 않는 부분, 즉 선형관계에서 벗어난 정도가 얼만큼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개념이었는데요. 자, 이 식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y들이 총 변하는 변동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선형관계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생기는 변동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아닌 이유 때문에 생기는 변동으로 이렇게 더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즉 y의 변동을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눈 것이죠. 즉 이쪽은 선형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이고요. 이쪽은 SST를 구성하는 일부긴 한데 오른쪽이 선형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거니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선형 모형으로 설명 가능한 변동.
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변동 중에서 선형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동과 선형 모형으로 설명 가능한 변동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지 하는 그 비를 가지고 우리가 선형 모형이 얼마나 적합한지, 선형 모형이 얼마나 관계가 강한지 하는 정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SSE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아마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식을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왜 왼쪽이 선형 모형으로 설명 가능한 변동이 되고 오른쪽이 선형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이 되는가, 그리고 이 두 변동의 합이 왜 SST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그럴듯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음 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ST를 한번 계산을 해 보죠. SST는 정의에 의해서 y가 얼만큼 움직이느냐, 변동하느냐, 관측값이 얼만큼 흩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값입니다. 근데 이 값을 선형 모형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과 선형 모형으로 설명 가능하지 않는 부분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yi라고 하는 관측값을 우리가 앞에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습니다. yi hat 플러스 잔차. 즉 관측값을 선형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성을 했었죠.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추정된 회귀 직선을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어떤 xi에서 이 값이 yi 해시죠. 그리고 실제 관측값은 뭐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i에서의 관측값이 yi인데 이 yi가 왜 하필 이만큼이 나타났느냐를 이제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죠. x하고 y는 선형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의해서 yi 햇만큼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또 오차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잔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yi라고 하는 요 관측값을 선형 회귀 추정 직선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일부는 또 나머지는 그 선형 관계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 분리해서 분해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동을 이러한 분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본다라고 한번 해보죠. 즉, 네. 그러면 바꿨을까요? 자, yi 대신에 이제 이 녀석을 택하게 되면 yi 플러스 잔차 마이너스 y 바가 되겠죠? 이거의 제곱을 다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추정된 회귀 직선의 식은 어떤 관계가 성립했냐면, 이 직선의 식은 x바 y바라는 점을 지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베타 1 햇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것을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i하고 y바를 뺀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베타 1의 햇 xi-x바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잔차가 더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y의 변동을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결국 이 부분은 선형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선형 모형으로부터는 설명이 좀 힘든 그런 부분으로 변동을 우리가 일종의 편차를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그 편차 일종의 뭐 차이가 될 텐데 그 녀석을 더해서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것이 SST가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좀 더 자세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앞에 거를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얘랑 곱한 거의 2배를 생각해보면 2배의 베타 1 햇은 뭐 i랑 관계없으니까 시그마 바깥으로 묶어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곱셈을 한 것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i 제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뭘까요? 이쪽은 물론 계산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계산은 그 베타 1의 제곱이 s 베타 1 햇의 제곱이 s 더블 x분의 sxy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들의 편차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거니까 그 값만을 생각을 해보면 s 더블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ss2라고만 쓰죠. 이 부분은.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0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잔차의 성질을 생각을 할 때, 회귀 분석을 할 때, 최소제곱법을 우리가 적용할 때, 잔차의 합은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xi와 잔차의 곱의 합도 0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실을 사용하게 되면, 얘랑 곱해서 서메이션 한 것도 0이 되겠고요. 얘랑 곱셈을 해서 서메이션 하는 것은 x바가 인덱스 i랑 상관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ei 잔차의 합에 x바를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것도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SST는 왼쪽과 오른쪽의 합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은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바꿨는데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네모의 지금 제곱을 한 거죠. 여기는. 근데 네모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여기였죠. yi과 y바의 차이입니다. 즉 다시 그냥 서메이션 형태로만 써보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되는 것이고 뒷부분은 네, 이 제곱이 됩니다. 즉 y들이 얼만큼 변화하는지 하는 총 변동은 그 선형 회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잔차들의 제곱의 합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뭘까요? 자,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yi들이 이제 평균 y 바로부터 얼마큼 흩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측정하는 값인데 yi가 이 y바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계산을 하는 것 대신에 아래쪽은 뭘 계산했냐면 yi 햇이 y바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즉 선형회계 직선상에서의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를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의 제곱의 합은 우리가 주어진 선형회귀 모형이 얼마나 그 주어진 관측값을 잘 설명하느냐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회귀 모형이 설명하는 변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선형회귀 모형으로부터 얻어진 예측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형회귀 모형에 의한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SSR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SSR의 정의를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한다면 지금 SST에 지금 조금 지저분한데요. 좀 지우고 쓰기 전에, 자, SST는 SSR과 SSE의 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SSR을 조금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이게 되는 거죠. 즉 분모에 있는 SXX가 이제 약분이 되면서 XX가 하나만 생기고 분자가 SXY가 생깁니다. 즉 이 부분이 SSR에 해당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사실은 SST는 SSR 플러스 SSE로 쓸 수 있다. SST의 정의는 그냥 관측값 자체의 변동입니다. SSR은 선형회귀 모형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 선형회귀 모형으로 예측된 값들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SSE는 잔차들의 제곱의 합, 결국 잔차들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즉 관측값이 총 변하는 그 정도는 선형회귀 모형이 설명하는 변동과 선형회귀 모형이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의 합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값을 식으로 나타낸다면, 조금 다른 식으로 나타낸다면 SSR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SXY의 제곱에 이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SSE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선형 관계가 강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전체 변동에서 SSR, 즉 선형회귀 모형이 설명하는 변동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값을 생각을 해보죠. 자, 이 값이 당연히 SST도 제곱의 합이니까 0보다 같거나 큽니다. SSR도 제곱의 합이니까 0보다 같거나 크고, 얘도 0보다 같거나 큰데, 즉 SST나 SSR이나 SSE는 전부 다 양수인데요. 자, 두 개를 더해서 SST가 됐으니까 당연히 분모가 분자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래서 최대로 1보다 같거나 작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작을 수 있는 값이 분모가 0일 때가 되는 거니까 SST분의 SSR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SST를 구성을 하고 있는 값들 중에 SSR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데요. 그 비율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형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ST 중에서 SSR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선형관계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자, 그래서 SST의 데피니션은 SWI, 즉 Y의 변동입니다. 자, 이것은 SSE와 다른 것을 더할 수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선형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SSR을 우리가 앞에 여기 쓰진 않았는데요. SSR을 정의 자체는 선형회귀 모형으로 예측을 한 예측값들의 변동입니다. 자, 이렇게 두면은 이 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계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조금 전에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SST가 SSE 플러스 SSR과 같다 라는 게 중요한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SSR을 회귀제곱합이라고 두게 되면은 이것의 의미는 SST가 SSE와 이 녀석의 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혹은 SSR을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Y의 변동 중에서 선형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 원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런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ST를 SSR과 SSE 합으로 표시를 우리가 조금 전에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변동을, 즉 SST 총 변동을 설명해보면 선형관계로 설명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의 좀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만일에 그 주어진 관측값이 정확하게 하나의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선형회귀 모형을 적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은 추정된 회귀 직선이 바로 이 관측값들을 지나게 되는 정확한 그런 직선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 잔차가 전부 0이 됩니다. 관측값들이 여기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측값이나 이 회귀 직선을 통한 예측값이나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SSE가 잔차의 제곱의 합인데 그게 0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경우라면, 그리고 SSR은 yi 햇에서 y r을 뺀 거의 제곱의 합인데, 지금 예측값이나 아니면 관측값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가 yi랑 동일하기 때문에 SST하고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즉 모든 관측값이 일직선상에 있게 되면 총 변동의 전체를 SSR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ST분의 SSR이 1이 되는 경우죠. 자, 반면에 이와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즉, 자, 우리가 주어진 관측값들 보니까 그 회귀 모형, 선형관계로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 상황이 어떤 경우가 될 거냐면, 관측값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관계가 선형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라면 아마도 우리가 열심히 잘 그 회귀 분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x하고 y 사이에서는 특별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정된 회귀 직선이 아마 컨스턴트 하게 나올 것이고요. 즉 yi 햇은 그냥 베타 0 햇 플러스 베타 1 햇 x에서 베타 1 햇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타 0만 남을 텐데, 베타 0는 y바 마이너스 베타 1에서 x 반인데, 이게 0이니까 y 바만 넣겠죠. 즉 이렇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x와 y 사이에 특별히 선형관계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결국 어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오더라도 그냥 x바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 최선의 예측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관측값은 yi 햇과 그 다음에 그 잔차로 분해가 될 텐데요. 이 경우 yi 햇은 평균으로 우리 예측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따라서 잔차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yi-y 바가 되겠습니다. y 바로 우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관측값
y 차이가 이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SSE는 summation EI의 제곱인데, 이 경우는 잔차가 결국 이 녀석 제곱의 합이 되므로 SSE가 SST와 동일하겠습니다. 사실 이 녀석이 SST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이 경우에 그 SSR은 예측값의 변동인데요. 자, y 바로 예측을 하게 된다면 결국 SSR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x하고 y 사이 선형관계가 전혀 없어서 회귀 모형을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SSE가 SST와 동일하게 되고 SSR은 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총 변동 중에서 선형관계로 설명되는 변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형관계가 강하다. 선형관계를 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도입을 한 SST와 SSR의 비율을 가지고 선형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값을 우리가 앞으로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그 값을 R, 대문자 R의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즉, SST분의 SSR입니다. 자, SST분의 SSR을, 우리가 그 SWY, 그 다음에 SSR은 SXY 제곱에 SXX였으니까, 이 녀석은 분모를 이제 묶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arge R의 제곱 자체가 결정계수인데 결정계수는 SST분의 SSR인데 그 값을 SWX, SWI, SXY 라는 기호로 표시를 이제 한다면 지금 밑줄친 것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 식을 또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은 SST가 SSR 플러스 SSE가 되기 때문에 SSR을 이제 분자에 지금 넣었는데 여기 분자에 SSR 대신에 SST-SSE라고 써도 동일하겠죠? 물론 이 값은 이렇게 해보면 1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다양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결정계수가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선형관계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값의 범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SST가 SSR과 SSE의 합이고 SSR도 0보다 작거나 크고 SE도 0보다 작거나 크므로 large R의 제곱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R 제곱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형관계가 강하다. 즉, 선형회귀 모형이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4장에서 그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형관계에 대해서 나타내는 값인 표본상관계에서 스몰 r을 생각을 해보면 스몰 r의 제곱이 SS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large R의 제곱이 결정계수인데 large R의 제곱은 R 스퀘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값은 표본상관계수의 제곱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예제 1의 자료를 가지고 그 예제 1의 자료는 얼마나 선형관계가 강한지 선형 모델로 그러한 자료를 잘 설명할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결정계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결정계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는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0.83이 나왔는데 이 0.83의 의미는 SST분의 SSR이 0.83이라는 의미이므로, 즉 전체 변동인 SST의 83%를 SSR이 차지하고 있다. 즉 선형 모형에 의해서 전체 변동의 83%를 설명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의 변동의 약 83%가 선형회귀 모형으로 설명이 된다. 이 정도면은 잘 설명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선형 관계가 충분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4장에서 표본 상관계의 수가 이제 0에 가까우면 그 선형 관계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해석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정계 수가 0에 가까운 경우도 해석을 좀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산점도로 그려지는 경우에 대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모두 결정계수를 계산해 보면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데요. 자, 왼쪽은 x하고 y가 선형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선형 관계는 아니지만 곡선 관계는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r²가 0에 가까운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선형 관계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²가 0에 가깝지만 b의 경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 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적절한 해석이 아닌 것이고요. 선형 관계가 없다 혹은 선형 관계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r²가 0일 때 해석하는 적절한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좀 많이 예상보다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그 r² 값을 r로 계산해 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예제 1의 자료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계산했으니까 앞에서 계산했던 것들을 그대로 거의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 복사를 해오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한 부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정 계수니까 s 더블 x, 그러니까 xy, s y 더블 y 이런 값들을 가지고 계산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 계수 r²는 어떻게 됐었냐면 s의 xy의 제곱을 s의 더블 x 곱하기 s의 yy 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0.82838 이렇게 나오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 값은 앞에서 우리가 얻은 소수점 안에 두 번째 자리까지 생각한다면 동일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선형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r² 결정 계수 값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뒷부분이 그 잔차의 검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